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촉구하는 제5차 범국민 행동에 나섭니다. 그야말로 내일 광화문 광장에 200만 혹은 300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또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외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자, 이제는 정말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벌써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탄핵은 필수 불가결이다라는 의견이 78%, 80%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 10 가운데 8명은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무겁게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동안에 국민통합위원회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정식 발족식을 하기 때문에 예, 준비하느라고 네. 좀 바빴습니다. 또 그렇군요. 요즘 시국이 또 그래가지고 예.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지금요 온 국민이 정신이 없어요. 예, 정식 발족을 11월 29일 내주 화요일 하시는데 예. 그러면 이제 통합위원회 자체로 좀 그 통합위원들도 다 예, 구성이 그렇습니다. 끝난 겁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뭐 당연히 정치인들 계시고 네네. 또 외부에서 이번에 뭐랄까 민족 정기를 바로 잡는다 하는 취지에서 네. 김구 선생의 손자 되시는 김진 사장님 네. 또 장준하 선생의 예. 이 장남 되시는 장호건님 뭐 이런 분들을 네. 고문으로 모시고 예. 또 그 외에 이제 각 지역에서 네. 뭐 농민 운동 하시는 분도 있고 여성 운동 하시는 분도 예. 있고 골고루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각계각층이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모여드는군요. 진짜 장준환 선생님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손자 이런 분들은 역사적 평가가 좀 더 필요한 대목인데 이분들이 이제 정치 일선에 좀 나선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쓴 게 이제 9월 중순, 9월 20일 정도 되는데요. 2달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2달의 과정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그 9월 말에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뭐 네. SNS에도 이렇게 글을 올렸었지만 네. 이 스캔들의 네. 이 게이트의 진상은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진 몰라도 네. 결국은 다 나온다. 저쪽에서 뭐 덮으려고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방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네. 증인과 증거들을 남겼기 때문에 완전히 덮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두환 시절에 또 네. 그때는 군사 독재 때고 자기 친구에게 권력을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재단 비리는 다 나오고 그래요. 다 환수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수법을 쓴 사람들이 네. 그냥 단죄를 당하지 않고 넘어갈 리는 없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상외로 네. 이게 급물살을 타가지고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 내렸고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제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87년 6월 항쟁, 뭐 98년의 외환 위기 극복,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네. 그럴 때 보면은
국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나서서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네. 2008년 촛불 집회 때부터는 네. 정말 정치권을 선도해가는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그것보다 또 한 차원 위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그 2004년 탄핵 촛불,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수입 반대 집회 그리고 이번 2016년 촛불 볼 때마다 정말 촛불의 진화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데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다 나온다. 진짜 정말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을 모르는 수준으로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청와대 의약품 예. 그 구매 대장 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대통령이 많은 주사를 맞았으며 상당한 내용들이 다 미용과 관련된 주사들이잖아요. 뭐 태반 저는 마늘 주사 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 배곡 주사 무슨 주사 해서 왜 이렇게 대통령이 주사에 의존적이 됐을까? 이 정말 대통령이 다 맞았나? 이렇게 많은 양을 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건데요. 청와대 생활을 좀 해보셨잖아요. 예.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네. 아시고 네. 청와대 가면 그런 주사를 맞고 싶어 의욕이 드는 겁니까? 어떻게 글쎄요.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청와대 뭐 많이 드나들었지만 네. 그 거기 의료 시설을 한두 번밖에 이용해 본 적이 없고요. 네. 영양- 청와대 의료 시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조그만 의무실 있고 네. 학교 양호실처럼 학교 양호실 같은 게 있어요. 예, 뭐 조그만 의료실 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어느 관저에서 조금 내려가면 있죠. 청와대 관저에서 걸어서 한 예. 1, 2분 거리? 그렇죠. 1, 2, 3분. 2, 3분 거리에 의무실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처럼 이렇게 조그만 근데 병원이라고 아주 하긴 작죠. 네 양호실 같이 이 학교. 스튜디오의 절반? 그렇게 작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계세요? 선생님? 의무실장, 네. 의무대장, 예. 군의관이죠. 군의관. 그리고 뭐 간호장교 한두 명.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세 분 정도가 계시는 건데 두 번 청와대 5년 동안 두 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가- 계실 때 두 번. 그러니까 항상 거기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떤 약들을 처방을 받으셨어요? 가셨을 때는? 뭐 그냥 감기 감기요? 걸렸을 때 뭐 그런 거. 예, 예. 영양제는 구경도 한 적이 없고요. 영양제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무슨 보약이니 영양제니 이런 거를 크게 맹신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이 가리지 않고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별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존에 그러니까 뭐 이제 전부 그 국회의원들이 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이상한 약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청와대의 경우도 이병석 원장의 시절에는 그 대통령이 먼저 태반 주사를 좀 놔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서창석 원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특수한 상황? 이런 것이 청와대 의무실을 그렇게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 의약품은 아니니까 네. 왜 썼냐고 뭐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네. 문제는 이제 주치의가 모르게 엉뚱한 사람이 뭐 체열도 해가고 그러니까. 주사도 놓고 하는 것은 예. 이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고 헌법 기관이고 그렇죠. 국가 원수라는 걸 감안할 때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전에 문건 유출 이럴 때는 네. 국기문란하고 뭐 난리를 하면서 예, 예. 그런 맞아요. 것은 괜찮다고 하고 대통령이 앞으로 어디 갈 예정이란 것도 아니고 한 두 달, 석 달 전에 어디 있었는지도 기밀 사항이라고 안 밝히는 사람들이 네.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엉뚱한데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전술은 굉장히 능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딴 생각하게 그러니까 초점을 계속 흐리는 예. 거죠. 십상시 2014년 십상시 파문 때도 그 국정농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건 유출, 청와대 문건을 어디로 누가 유출했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에 TV조선에서 최순실 씨 관련된 국정농단 일부를 그 보도했을 때도 갑자기 이제 송희영 주필, 물론 이제 송희영 주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기자로서 부도덕하게 접대를 받고 했던 것은 문제인데 그 이제 그리로 이제 화살을 돌려서 이를테면 중심을 벗어나게 비본질의 국민들이 천착하도록 만드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는 뭐 이런 의무실을 자주 가시지도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몸이 아프신 경우 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의료진들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려서 네, 쉬신다 이럴 때를 빼고는 네. 관저로 출근을 안 하시고 관저가 아니라 본관 집무실로 출근 안 하시고 네. 대낮에 그러니까 평일 대낮에 계속 관저에 머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단 결근이죠. 그렇게 하면. 무단 결근.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 국민들이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네. 알고 있는 거라고는 이제 바깥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촬영하는 바깥에 이렇게 전체 청와대 전경을 볼 수 네. 있는 수준이고 기자들이라고 해봐야 그 춘추관에서 취재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 저기 뭐야 비서동도 사실은 기자들도 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시로 뭐 춘추관도 오시고 비서동도 출몰해 가지고 막 함께 토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이랬다는데 이분은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저와 본관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거리가 몇백 미터 떨어져 있고요. 관저하고 예. 관저는 그 관사 같은 거죠? 그렇죠. 관사입니다. 그냥 예, 단순히 관저. 말해서. 네, 관사.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 전문적인 예, 공무원 그 보좌진, 네, 수석이니 비서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요. 네, 그냥 어떤 대통령이든 네, 이 대통령 되기 전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 뭐 쉽게 얘기하면 집사나 심부름 해줄 이런 예. 편한 사람들이 주로 거기 있는 것이지 아, 업무를 보좌해줄 사람들은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네. 글 쓰는 작가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처럼 아니죠. 네. 재택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직무를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네. 업무를 봤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업무를 볼 수가 없죠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집이에요, 집. 그냥 가정. 내 집 안방에 있으면서 네, 그것을 직무를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예. 아니 뭐 물론 요새는 뭐 스마트 워크 해가지고 뭐 카페에서도 일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긴 하고 뭐 다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길 수는 있으나 이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이 4.16 당시 2014년 4.16 당시에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김기춘 씨는 뭐 대통령은 예.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어딜 가나 거기가 집무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사우나에 들어가 있어도 집무실이고 골프장에 가 있어도 페어웨이가 집무실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골프장도 사우나탕도 전부 집무실이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죠? 예. 예. 거짓말이다. 지금 뭐 거짓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거짓말 열전 때문에 뭐 대통령 관련된 위인전, 책, 자서전 이런 게 다 폐기 처분되고 있다고 그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저하고 본관 집무실도 걸어서는 이동 가능한가요? 관저에서 본관. 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경우는 네. 이제 항상 뭐 달리기도 하시고 운동을 많이 예, 한 예, 분이라 예, 예.
일부러 운동 삼아 네. 걸어가시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보통은 차로 다니죠. 몇백 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군요. 차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출근의 형식으로 일단 되게 네. 관저에서 나오셔서 네. 차를 타시고 출근하는 본관 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가서 일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끝난 다음엔 다시 귀가를 하시고 이런 게 그러니까 대개 대통령의 스케줄.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아무리 뭐 독재자니 뭐니 이런 사람도 네. 출근을 안 하면 예. 밑에 사람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영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이 안 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정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우습게 봤던 대통령들까지도 네. 출근은 했다는 거죠. 출근은 했다. 예.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출근도 안 하는 대통령. 그렇죠. 예. 그러고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위기 상황. 그 300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바다에 빠져서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관저에 있었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다들 하는 얘기지만 네. 아팠으면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없고 네. 그러면 몸이 성한데 네. 출근 안 하고 뭘 했느냐 이거죠. 왜 답을 못 주느냐. 네. 맞습니다. 차라리 명명백백하게 나는 세월호 7시간에 무엇을 했노라 네. 라고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일면 용서할 수 있는 대목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니까 저기 뭐가 있다. 계속 이런 의혹만 더 크게 확산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밝히고 싶은데 네. 국가적인 기밀 사항이라 못 밝히겠다 이런 말조차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기밀이 아닌 거죠. 예. 일단 그리고 유형아 변호사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나오는 주사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적인 책임을 묻는데 사생활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전 모르겠고요. 뭐 혹시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정 안 되면 동정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뭐 이런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속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일단은 지금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공직자가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저는 그 유영아 변호사의 멘트도 사실은 좀 불쾌한데 자꾸 뭐 여성, 네. 사생활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최근에 여성 혐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생물학적 여성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건 공적인 자리로서 본인 스스로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할 정도로 마치 무슨 국모의 왕도 아닌데 말이죠. 이제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해온 건데 느닷없이 여성을 강조하면서 사생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상황일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엔 좀 힘드셨잖아요. 지금 그 시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년 8개월 시점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3년 8개월 시점을 좀 비교하면 물론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만 심리 상태가 어떨 거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그 임무를 내려놓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책무는 네. 다 한다 끝까지 네. 그런 입장이셔서 뭐 전혀 그런 흔들림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으셨고 안 좋은 일 이 뭐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으셨는데 안 좋은 일이 있고 심지어 감옥을 가셔도 네. 거기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내가 감옥에 와서 그 덕에 밖에서는 못 읽을 책도 많이 읽고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내 철학을
정립할 수 있어서 이게 행운이다. 네. 이런 식으로 긍정의 힘을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림이 없으셨는데 지금 박근혜 씨의 경우는 네. 일단 뭐 국가를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네. 그냥 나만 이 골치 아픈 일을 어떻게 좀 피해 봐야겠다 하는 것 같고 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물러난 것을 보면 네. 네. 이건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우리가 뭐 아무리 해봐야 네. 후배 검사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당하지 네. 이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하는 판단이 쓴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래 이 변호사가 네. 이 도와줄래도 그럴 수가 없는 피의자들이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전략을 써야 되니까 따라달라 했을 때 말 안 듣고 내 식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주는. 한마디로 의사가 약 먹으려는데 안 먹고 술 담배 하지 말래는데 막 하는 사람은 치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정신적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와대 기능이 마비된 거죠. 네, 기능이 마비된 거다. 지금 뭐 대통령이 벌써 수석비서관 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지난 이번 그 화요일 날 불참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업무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출근도 안 하는 대통령인 상태로 지금 한 달 넘게. 근데 왜 대통령 자리는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일도 안 하면서 자리 보존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업무는 어떻게 좀 협상을 해서 네. 업무는 내려놓고 네. 일단 관저에는 좀 살게 해주겠다고 네.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서 나오기 싫어서 그런다면. 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좀 정신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최재경 수석이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나 네. 이대로 갔다가는 이를테면은 그 검찰 후배들한테 망신이나 당하고 이미 망신도 좀 네. 당한 모양이더라고. 후배들한테 뭐하러 거기 가 있냐 이렇게. 네, 예.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는 욕도 먹었다고 하던데 이러니 차라리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게다가 이제 검찰 수사에서 네, 검찰 이 사람들까지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다고 하던데 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아마 놀란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그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예. 10초만 들어도 지금 촛불이 횃불이 될 거다. 네. 그리고 계속 그 29일까지 버티고 수사 안 받으면 조사 안 받으면 창고 대방출 수준으로 모든 자료를 쏟아내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다 나오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최재경 수석하고 김현웅 법무장 입에서 내리는 게 낫겠다. 이 난파선에서. 그러니까 뭐 박근혜 씨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한 사이라고 네. 같이 가라는 배에서 순장 당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순장 당하고 싶어서 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순장조는 안 하려고 하는 거다. 두 그럴 사람이. 이유가 없죠 그분들이. 근데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는 계속 박근혜 정부에서 몇 차례나 민정수석 와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끝나가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이제 곧 망할 배인데 저 난파선에 왜 타려고 하지? 라고 했는데 들어가고 임명장 받고 사흘 만에 그만둔 거거든요. 예. 이것 좀 미스테리예요. 저도 그 점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광옥 비서실장 같은 분은 네네. 그냥 어떻게 그 공직에서 네. 이제 물러난 후에 네. 계속 다시 뭔가 자리를 맡고 싶은 그런 자기 생각이 욕심. 있으셨기 때문에 뭐 무슨 감투든 한 번 더 해보고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분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최재경 수석이 또 BBK 사건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BBK 무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길을 터준 예. 이런 검사이기 때문에 또 모종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던 대통령을 보좌하던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정당국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동시에 이렇게 손을 놓고 네. 대통령 곁에서 멀어지는 이런 경우도 처음 아닌가요? DJ 때도 이런 적은 전혀 없었죠. 없었죠. 네. 역사상 처음이죠.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와 내각이 네. 이제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봐야죠. 청와대와 내각이 그러니까 당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새누리당도. 거기는 뭐 알아서 자기들끼리 네. 이 파멸의 길로 예. 스스로 가고 있고요. 예. 새누리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고 청와대와 내각은 마비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 2달 정도 사이에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점이신가요? 글쎄 하도 많아서 네. 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예.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캐야 된다. 예. 뭐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네. 저는 그러니까 좀 흥미 위주 보도 이런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뭐 사생활이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공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 누가 어디서 돈을 얼마를 해먹었느냐 물론 그것도 불법적인 부분은 이 찾아서 단죄를 해야겠지만 네. 돈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뭐 나중에 추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이 남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일들은 다시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문건 사건 났을 때 이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라든가 그런 네. 분들 여러 사람들의 이 인생을 최순실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최순실이 뭘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남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그 죄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명예 회복이 필요하겠죠. 한일전 경위라든가 박관천 경정의 예. 경우에는 사실 그때 처음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 예.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에 대한 명예 회복 이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이를테면 비선 실세라는 게 어느 정부에나 좀 있는 거 아닙니까? DJ 정부 때는 없었습니까? 비선 실세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무능하고 또 마음대로 이 소위 비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뭘 하도록 네. 허용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비선 실세란 사람들은 네. 뭐 어느 정권에나 그런 것이 유사한 것이 있긴 했지만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것도 아니고 이번엔 처음이에요. 대부분은 대통령하고 좀 친하다는 걸 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네. 그 대통령이 모르는 틈에 네. 뒷전에서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네.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너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러면서 일종의 사기를 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경우는 대통령을 옆에 앉혀놓고 이거 시켜라 저거 시켜라 여기 도장 찍어라 뭐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한 거니까 국민이 준 권력을 엉뚱한 사람에게 넘겨준 그런 일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란죄죠.
이건 내란죄다. 예. 예. 초등학생들이 저희가 거리에서 현장 인터뷰를 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어린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최순실 아줌마 이거 문제 심각한데 학생이 보기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예. 어떤 아줌마한테 개인적으로 네. 준 거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제 최순실 농단, 국정농단 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는 내란과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형사소추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것은 내란죄로 다스려야 해석할 수 된다. 있고 또 일본과의 뭐 위안부 협상이니 네, 뭐 이런 외국과의 네, 협상에서 국익에 반하는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한 거 그거는 외환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꼭 피를 흘려야만 내란이냐? 네. 이를테면 뭐 5.18 민주항쟁, 광주 5.18 민주항쟁처럼 그런 그런 일을 일으켜야만 되는 건 지금 충분히 내란적 상황이고, 권력이 불법적으로 네,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렇죠. 그것도 쿠데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재동 씨가 이런 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냐 네.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무혈 쿠데타죠. 지금 무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외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에는 자위대가 실제 한반도 인근까지 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국회에서 비준도 안 받고 말이죠. 급하게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은데 이것도 외환죄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고 예. 이 남북 문제, 개성공단 폐쇄 네. 이런 것도 수상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두 가지 죄상이 아니다. 네.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이른바 꼭두각시처럼 조정을 했던 사람은 최순실이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상당 부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최순실이 대통령이죠. 사실상. 근데 최순실 씨가 감옥을 갔단 대통령은 말이에요. 출근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데 최순실을 보면 네. 사방팔방에 안 쑤시고 다닌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전부 사적으로 이제 이용을 했으니까 문제인 건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 최순실 씨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 감옥에서도 지시를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글쎄요, 그건 어렵겠죠. 그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러면 한마디로 누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최순실 그 최태민 일가의 포로가 돼가지고 네, 시키는 대로 해왔는데 네, 사람이 어디 한 군데에 의존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사라지면 네, 방향을 잃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스스로는 판단도 할 수 없고 또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조차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사표를 냈지만 그 사표 수리도 못하고 네. 들고만 있는 상황인 거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결정을 하죠. 판단 능력이 없다 지금. 예, 그래서 그냥 수리도 못하고 예, 들고만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예. 계속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이제 11월 말이니까요.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치면 지금 1년 3개월의 임기를 다 정상적으로 마치기는 어렵잖아요. 당장 탄핵안이 그렇죠. 다음 주 이제 내달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네, 이게 일단 국민과 네, 또 야권의 이 뜻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이렇게
국가에 이 폐를 덜 끼치면서 자기의 임기를 깨끗이 정리할 방법을 찾을 텐데 네. 뭐 이분은 지금 스스로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대로 판단하기를 기대하긴 힘들고 그 우리 국민의 힘으로 네. 물러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으로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네, 자진 사퇴는 불가능하다. 예. 고로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 네, 가능하다면 네,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나 아하.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의 판단, 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권력이 임기 말로 갈수록 심기 경호가 제일 중요하다.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 안에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광욱 봐야죠. 비서실장의 경우가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모셨는데 네. 그분이 어떻게 박 대통령을 잘 심기 경호를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통은 할까요? 저는 뭐 두 사람이 네. 원래 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이 박근혜 씨가 이렇게 낯을 가리지 않습니까? 또 한광옥 실장이 뭐 그렇게 비서실장으로서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여주었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네. 지금 청와대에서 뭐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지는 않을 아니, 것이다. 이렇게 한광욱 추측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스타일은 좀 어떠세요? 한광욱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사람은 좋은 분인데 네, 남한테 뭐 해코지하거나 네. 뭐 남을 공격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분인데 그렇게 단호하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결단을 내리고 이런 것을 하실 성격은 또 아니죠. 그러면 한광욱 비서실장은 출근만 하는 이런 상황일까요? 대통령이 식물인데 네.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그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서서 이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종합대책 마련도 필요하고 또 지금 양극화 문제 너무 심각해서 이게 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대책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경제 수장도 뭐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막 그 돌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은 식물 국가이기 때문에 저 나라 정리될 때까지 투자나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이 국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거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따져도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는데 그것을 그냥 별일 없다는 듯이 네. 보고만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벌써 5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그 가보셨습니까? 예, 계속 갔습니다. 아 매주 가셨습니까? 예, 그렇군요. 어디에 계셨어요? 저희는 경복궁역하고 광화문에 있는데 막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거든요. 특히 경복궁역은 굉장히 심했어요. 위원장님 계신 곳은 어땠습니까? 저는 그쪽까지는 못 가보고 네. 주로 청계광장 같은 데 갔다가 다시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쪽 이런 쪽으로 갔었죠. 그렇군요. 거기도 사람이 되게 많았죠. 예. 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200만, 지금 예상 인원이 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12일 집회 때보다 한 100만이 2배가 더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촛불 집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러니까 그 87년 6월 항쟁 때도 거리에 계셨잖아요.
그때는 네. 제가 미국에 있어서 아. 뒤늦게 왔습니다. 예. 미국에서 그러면 촛불 그 6월 항쟁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예. 그러셨군요. 그때하고 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이 이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또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뭔가 좀 무게가 있고 네. 국민들한테 좀 거물이다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한 발 앞서간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국민들보다 반발자국만 앞서가라. 네. 그러니까 너무 혼자 앞서가 버리면 국민들이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국민들 틈에 섞이거나 뒤처지면 그건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이끌고 가야 된다 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앞서가시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말씀하신 그 정보화 사회가 되고 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과거에는 엘리트들에게 맡겼던 일들을 네. 국민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온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도 네. 이 새로운 물결에 적응을 하고 이 새 시대에 어떠한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보여줄지 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파도에 다 같이 휩쓸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국민들이 이 혼란 전국에서 뭔가 어디에 기댈 정치권의 좌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오늘 아침 조간에도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이 중심을 못 잡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좀 당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당 지도부의 이런 역할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부 실수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의도는 나빴던 것이 아니고 뭐 절차상에 네. 또 전술상에 조금 어긋난 게 있었다고 전 보고요. 네. 어제 그 공격을 받았던 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나 네. 새누리당 부역자들에게 예. 탄핵을 위해서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정치인들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치 공학적으로 네. 계산을 해가면서 네. 이 새누리당 정치인들에게 좀 도와달라 네. 뭐 이렇게 협상을 하고 네. 이 협의를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예. 국민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 너희들은 국민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겠다는 사람들 아니냐 네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탄핵에 찬성표를 내게 해야지 네. 그들에게 표를 구걸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 그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씨를 비판한다 해서 네. 과거에 부역을 했던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집단의 최순실이다. 이런 예. 인식을 추미애 대표가 갖고 있고 그것을 표를 구결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명문화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한 예.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부역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전부 부역자라는 얘기를 쓴 것이 네. 저는 정치 입문을 연초에 네, 하기 네. 전까지 네. 사실 뭐 조용히 살고 있었고 네.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고 네. 뭐 이렇게 외부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저조차도 뭐 청와대에서 네. 흘러나오는 정말 해괴한 소문들을 이미 옛날에 들었었는데 네.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그걸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스스로 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바보란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요. 특히 지금 이
과거에 박근혜 씨의 측근 소리를 듣다가 네. 지금은 이제 비박으로 돌아선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대선 끝나자마자 네.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이제 큰일이 났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무슨 짓을 벌일지 무섭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서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 하나였을까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치인들 대다수가 최소한 최순실의 존재까지는 몰라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부적격자란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데 네.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네. 가보니까 이 주인이 좀 모자라 보이니까 집 짓는 거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내가 집이 완성되면 이 집 방 한 칸쯤은 슬그머니 차지해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옆에서 도왔는데 집이 딱 완성되니까 어떤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나는 이 욕심을 못 채우고 밖에서 벌벌 추위에 야. 떨고 있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공범인데 예. 나중에 훔친 작물 나누는 분배 과정에서 예.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예.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해서 예. 내가 범죄자가 아닌 것이 되고 예. 피해자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어제부터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이를테면 뭐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까지 해서 함께할 수 있다. 개헌을 매개고리로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경계해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탄핵만 넘어가고 나면 네. 일단 급한 일은 없어지니까 예. 그 이제 개헌하자 네. 하는 얘기를 할 것으로. 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가 헌법이 내용이 잘못돼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재헌 헌법에서도 정말 좋은 이 조항이 있었는데 네. 살리지 못했고 네. 지금 현재 헌법에서도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는데 30년 가까이 경제민주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하고 싶고 네. 뭔가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으면 네.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면 되는데 네. 자꾸 개헌해서 권력 구조만 바꾸겠다는 거는 그 지금 분권형 개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네. 스스로 대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또는 대권을 잡는 사람과 함께해서 주류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안 되니까 분권형으로 만들어서 나눠 먹기 해서 권력의 일부라도 좀 가져보자. 이런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셈을 갖고 있는 분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여야에 다 있죠. 근데 물론 야당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개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나쁜 생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뭐 정세균 의장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은 선의로 예. 그러니까 이 헌법 내용에 좀 문제 있는 부분을 고치고 이 기회에 네. 뭐 국민들이 원하는 네. 방향으로 개헌을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네. 다수의 사람들은 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어쨌든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특검도 결정이 될 거고 탄핵 절차도 동시에 밟기 때문에 이 삼중 압박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참 참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께 위로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로보다는 뭔가
결의를 다지는 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은 곧 무너집니다.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그 정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부역자들, 이 언론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당연히 정치권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 친일 군사 독재 이 그 시대의 후예들이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그동안에 친일 청산을 못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프랑스나 중국은 좌익 우익을 가리지 않고 2차 대전 후에 부역자들을 청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한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온 만큼 이 기회를 살려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회란 것은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이 초점을 흐리려는 그런 책동에 속지 마시고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 되셔서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마지막 말씀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드릴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지금 정말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 메시지를 국민들이 다 가슴에 새기고 또 오늘 촛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